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몸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뭐라 그럴까, 뻔히 아는 사실도 계속 얘기를 해야만 됩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21,000명 돌파했죠? 22,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21,000명이 돌파했다. 그리고 출처 자수로는 71,000구자가 아마 넘었을 겁니다. 이런 등등의 이미지를 포함해서 페이스북에 띄우고 청취자의,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청취자에서 조합원으로서, 주인이 된 청취자가 되어달라고 호소를 하면은 한 4~5명 넘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호소했다고 넣은 건 아니겠죠. 마침 이 시간이 또 명경순 선생님의 시간이니까 조합원들 가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주인은 환기시켜야 됩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의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 맨 위에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은 홍승필 간사와 김재현 간사가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데 맛있는 반건씨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서울시청 앞에 귀 모양의 청동 조각이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비전을 보여주는 건데요. 작년 11월 재개발 사업에 불만을 품은 시민이 승용차로 돌진하는 바람에 아랫부분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보통 어지간하면은 원상복구 시키죠.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거꾸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원상복구하기보다는 그대로 두고 더 잘 듣겠다라고 써붙였다는 겁니다. 예, 이런 발상 수구 보수들은 못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새 슬로건은 이통안민이라고 합니다.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죠. 물론 불통의 정치인 대통령 박근혜 씨를 겨냥한 겁니다. 박원순은 박근혜의 정반대 이미지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쌈박질하는 안철수보다는 박근혜와 싸우는 박원순을 더 지지할 겁니다. 심지어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의 76.3%가 박원순을 지지했습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이 배워야 될 대목입니다. 서울시장직을 놓고 후보직을 놓고 안철수와 박원순의 밀고 당기기를 중간평가하면 박원순의 압승입니다. 안철수가 양보받을 차례라는 말을 했네 안 했네 하는 동안 박원순은 시민의 뜻이라면 100번이라도 양보하겠다. 기존 정치가 욕먹는 이유는 시민의 관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박원순은 이거 한 방으로 안철수를 낡은 정치, 구정치로 보내버린 셈입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대로 박원순 시장이 막판에 서울시장을 안철수 측에 양보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다면 서울시장은 안철수 신당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야당의 단일 대통령 후보직은 박원순에게로 가겠죠. 물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안 갈 가능성도 높지만은 정치적 득실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철수는 광역보다는 오히려 야권 연대를 하는 대가로 기초단체장을 많이 얻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정치는 원래 박원순의 안철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안철수는 헌정치고 오히려 박원순이 새정치라는 소리 듣기 마침 딱 맞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 새겨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첫 칼럼은요. IMPT의 글 안철수 신당 거품론을 통해본 천하 3분지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창당이 공식화됐습니다. 안철수 신당을 준비하는 새정치준비위원회는 오는 3월 신당을 창당하고 6월 6.4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를 대거 출마시키겠다고 합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은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은 30%대로 35%의 새누리당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아서 6.4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낙관론도 많지만 그 안에는 많은 변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신당의 높은 지지율에 담긴 문제점과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구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 후보자를 놓고 여론조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새누리당 후보자가, 어떤 곳은 민주당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에 가까운 30%대가 넘는데도 이상하게 안철수 신당 후보자들은 대다수 지역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가령 광주시장 가상 대결을 봐도 안철수 신당의 새정추 공동위원장인 윤장현 씨, 민주당 강훈태나 민주당 이용섭 후보에게도 모두 뒤집니다. 두 사람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민주당 강훈태는 47.9가 나오는데 안철수 신당의 윤장현은 40.1%로 오차범위 바깥에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이용섭 후보가 나섰을 때도 이용섭 47.2대 윤장현 39.5로 그 차이가 큽니다. 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높은데 후보자는 뒤지는 상황.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높은데 후보자는 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묻고 안철수 신당이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하면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 문항이 아닌 단순히 하나의 문항으로 지지 정당을 물어보면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보다는 높지만 새누리당보다는 현재의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안철수 신당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치는 있지만 기존 정당을 위협하거나 제대로 된 후보, 실체적인 정치력 부재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만약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새누리당이 34.8%, 안철수 신당이 22.3%, 민주당이 11.2%로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에 뒤지기는 하지만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면 이런 얘기를 다 빼버리고 선생님께서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해가지고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안철수 신당 이렇게 물어보면은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고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쳐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안철수 합당으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응답자의 34.4%는 새누리당을, 45.4%는 새로운 정당의 후보자를 찍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을 이기는 길은 오로지 야권연대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시민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응답자의 46.8%는 야당이 각각 새누리당과 싸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해 야권연대는 바라지만 실제 야권연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는 참으로 참담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해서 새로운 정당이 나올 경우 응답자의 34.4%는 새누리당을 찍지만은 45.4%는 새로운 정당의 후보자를 찍겠다고 응답한 것은 그야말로 야권 연대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응답자의 46.8%가 실제로는 야당이 각각 새누리당과 싸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본 것은 야권 연대가 최선의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야권 연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예. 안철수 신당이 정당 지지율은 높지만 후보자 대결에서는 지고 있으며 야권 연대도 힘들다고 본다면 과연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까요? I.M. 피터는 야권 연대가 아니어서 패할지라도 강요 내지는 억지로 하는 야권 연대와 야권 단일화 후보 논쟁은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I.M. 피터는 안철수 신당의 창당을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양당 체계에서 각기 다른 세 개의 정당이 균형을 맞춰가며 전국을 이끄는 편이 훨씬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사실 이렇게 현재 양당 체제 정치에서 제3의 세력을 형성하여 정치권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겨야지 어떻게 또다시 야권을 나눌 생각을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양당 체제로는 새누리당과 보수 우익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게 우리의 참담한 현실인 겁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었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상 독자적인 힘으로 대선에 승리한 건 아닙니다. 1997년 DJP 연합, 그리고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 국민통합21의 후보 단일화가 대선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엄청난 선전을 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등의 영향력으로 패배했기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언론,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I.M. 피터는 이런 이유로 야권과 보수 세력의 양당 싸움의 새로운 대안 세력인 안철수 신당 창당에 긍정적이었으며 이렇게 정치 세력이 산문화되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싸움터는 호남이 아닌 부산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안철수 신당에 기댔던 이런 생각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세로 몰리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부산 경남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힘을 꺾어 놓는다면 앞으로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서 엄청난 이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말 그대로 전국의 캐스팅 보트가 되어 제3당이지만 전국을 주도하는 역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안철수 신당은 부산 경남 지역과 충청 지역에서 이겨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새로운 정치에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정치 풍토를 바꾸는 일에 있습니다. 새정치라는 것은 바로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지금의 이런 비상식적인 정치 풍토를 바꾸는 게 바로 새정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치 풍토가 만연한 부산 경남 지역에서 힘을 키우고 중앙정치로 나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에는요, 안철수 신당이 최소한 새누리당과 같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은 깔려 있습니다. 야권 연대를 하면 이길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모습은 6.4 지방선거에서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신당의 기대치는 높지만 안철수 신당 후보의 전투력은 낮다는 그런 결론이 지금까지 논의에서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은 신당을 자신 혼자만의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큰 그림을 위한 장기전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무작정 전국에 많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싸움터가 정확히 어딘지 알고 자신의 포지션에서 전력을 기울여 야권 연대를 하지 않고도 지지자들이 안철수 신당 후보에 투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현재 야당, 즉 민주당의 취약 지역에 대거 출마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야권 연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나눠먹고 하는 식의 야권 연대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자연스러운 야권 연대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취약 지역에 안철수 신당이 많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가진 기대치, 이것은 새로운 정치 구도를 원하는 시민이 많다는 뜻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느 곳에 발을 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의 정치 지형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간호천사님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모조킴님, MOJOKIM님 조합에 감사드리고요. 강원 춘천시 동면의 준우 아빠님 역시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 모두 출자금 납입을 빨리 하셔서 영의 조합원에서 유의 조합원으로 입장 전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네,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 문구가 어디 사라졌나? 여기 있네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디어 협동조합과 작년 10월입니다. 맨날 까먹네. 미디어 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우리 라이프 상조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 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가 있다고 매달 미디어 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광고는 끝났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것은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국정원 사건 재판 수사 방해하는 검찰 인사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국정원 수사팀이 해체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주 초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낸 데 이어 수사팀 해체의 완결판을 벌이려 하고 있다며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 비정상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최동욱을 찍어내고 윤석열을 찍어내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수사팀 해체 외에는 뭐가 돼 있겠습니까? 국정원 부정선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는 바로 박근혜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이고 실제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 총장 찍어내기부터 시작해서 수사팀장 찍어내기에 이르기까지 무리한 일들을 계속 무리하게 해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정원의 부정선거에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지금까지 이미 나왔었고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낱낱이 파헤쳐지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박근혜 씨 쫓겨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했다. 이런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신 최고위원의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윤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 등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 지휘부를 각각 대구 고검과 대전 고검으로 좌천시키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부장 등 고검 검사급을 대거 지방으로 내려보낸 것을 보면 평검사 인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신 최고위원 주장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에서 이를 공식 부인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인 안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당에서 떠들건 말건 우리는 마이웨이, 박근혜를 괴롭히는 인간들은 모조리 다 물먹인다. 이런 보복 인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요,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간부들에 대한 공소유지, 그리고 SNS를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요원 20여 명에 대한 처리 문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불거진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자료 유출 사건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도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세훈 등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들의 일부 SNS 글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121만 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 검찰이 일일이 작성자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소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입증 계획이 틀어진 검찰은 소명 작업에 필요한 인원과 시간이 빠듯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팀장과 부팀장에 이어서 재판에 참여 중인 검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빠져나간다면 과연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변호인과 그야말로 검찰의 수뇌부가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의심마저 불러일으킵니다. 부팀장은 대전고검에서 서울을 오가며 재판에 참여한다지만 비슷한 판령이 계속되면 법무부의 지능적인 공소유지 방해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SNS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 20명, 20여 명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직접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떠나고 나면 과연 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질지도 의문입니다. SNS를 이용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는 이미 인력의 한계로 2200만 건으로 의심되는 걸 가운데서 121만 건만 추려서 무려 20분의 1로 줄여서 기소한 겁니다. 여기에 일일이 작성자를 소명할 책임까지 검찰에 부과됐으니 공소유지가 된다 해도 사건이 실제보다 훨씬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 위태롭게 하는 검찰 인사라면 사실상의 수사방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수사방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왜 법무부가 최동욱을 찍어내고 윤석열을 찍어내고 드디어 수사팀마저 해체하려 들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면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역시 계속 할 얘기는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의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 맨 위쪽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조합원 가입 신청이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해드립니다. 예. 자,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일보의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보수언론, 조선일보죠.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 박근혜 씨의 말을 화두로 삼아서 마치 통일이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장밋빛 드림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통일이 돼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의 방법,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남한이 흡수통일, 무력통일을 할 것 아니냐, 오히려 겁을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일보의 사설, 남북관계 변화의 시금석은 이산가족의 상봉이다. 소개해드립니다. 북한이 24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중간에 고비가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북한이 분단의 아픔인 이산 가족들의 염원을 받아들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도 환영한다며 4달 중순께 상봉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신년 들어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제의해왔다. 보수층에서도 평화공세, 말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비방을 중단하자는 등의 중대 제안이 결코 위장공세가 아니다라는 진심을 토로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우리 측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행동을 요구하자 불과 2시간 만에 이산가족 상봉 수용카드를 제시했다. 네. 요즘 보면요. 북한이 대남 유화 카드를 계속 제시하고 남한이 이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 마치 박정희 시대 때 연상케 합니다. 박정희 때하고 지금은 다르죠. 그때 북한의 대화 유화책은 그야말로 나름대로 당시에는 체제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일종의 정치 공세였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경우가 매우 다릅니다. 북한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홀대를 하고 싸대기를 때리더라도 도저히 남한의 지원 없이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배인 듯도 합니다. 북한은 앞서 9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상봉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연기하려는 듯한 기존의 태도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보름만에 입장을 바꾼 배경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금강산 관광 재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상봉을 수용한 순수성에 오히려 의구심을 갖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내부 정세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는 김정은의 지시로 장성택 일가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및 처형이 자행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반기면서도 북한의 정세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중대 제안을 발표하면서 30일부터 상호 비방 중지,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 중단,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 조치 등을 거론했다. 북한의 의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앞질러 북한을 의심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그게 북한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를 쌓는 길이다. 네. 박근혜 씨의 해법이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북한을 하여금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북한 변수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은 정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불행이 될 겁니다. 그 점을 박근혜 정부는 이제 4년 있으면은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물러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 아닙니까? 그 밥통 유지하려면은 남북 간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한다는 그런 사고의 발상의 현안을 보여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김원중의 직녀에게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가입, 정자, 삼도리님 1자 정자하셨고요. 대리기사님 2자 정자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자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방송 듣다가 조합원 가입해야 되겠는데 나는 인터넷으로는 도저히 가입할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해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해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부산 해운대구 자동 오곡정인 이모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연정구 연산 3동의 이동엽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광명시 철산 2동의 3단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북구 화평 3동의 장현지 조합원님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우1동의 이재민 조합원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제 토요일이죠. 저한테 메신저로 온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국민TV 카페를 찾은 이용호 씨와 정수현 씨. 출자금 납입도 하고 조합원도 가입하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현장에서 여자친구 가입하고 출자까지 마쳤답니다. 정치 토크에 소개해 주시면 엄청 감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토크 당연히 소개해 드리죠. 라디오 비평에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칼럼은요. 문정인 교수, 연세대 교수입니다. 문정인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도 참여했던 분인데요. 중앙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계시죠. 마키아벨리에게 통일대박론을 묻다라는 글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북한의 대남 제의와 관련해서 짚어볼 만한 칼럼이다 생각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마키아벨리에게 통일대박론을 묻다. 포르투나와 비루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지도자와 나라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꼽은 두 가지 요소다. 우리말로는 운세에 해당할 포르투나는 강물처럼 두 얼굴을 지녔다. 평소에는 유용하지만 홍수가 나면 재앙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는 군주에게 운세를 잘 다루는 비루트, 곧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흔히 비루트를 남성적 용맹성으로 번역하지만 깊게 들어가자면 정치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지도자의 힘과 지혜, 덕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네, 포르투나와 비루트. 처음부터 어려운 라틴어 같은데요. 나오는데 포르투나는 아마 포천, 즉 행운, 운세라는 영어의 어원이 된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운세에 해당하는 포르투나 두 얼굴을 지녔는데 평소에는 운이 좋으면 좋지만은 운이 나쁠 경우에는 재앙이다. 그래서 그 운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포르투나와 비루트 얘기를 했겠습니까? 계속 문정인 교수의 얘기 들어봅시다. 새해 벽두부터 통일에 대한 논의가 쏟아진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2015년 통일 전망에 이어 한 일간지는 통일은 미래다라는 연중 캠페인에 착수했다.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에서도 박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그동안 사그라져 가던 통일 담론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따져봐야 할 대목 역시 적지 않다. 대박의 사전적 의미는 운 좋게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뒤집어 말해 통일 대박론의 요체는 운이다.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쪽박을 차게 만들 수도 있다. 단순히 운세에 맡겨서는 안 되며 지도자의 전략과 의지로 신중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자면 2014년의 통일 논의는 포르투나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반면 정작 필요한 비루트는 간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통일만 되면 좋죠. 대박납니다. 그게 포르투나입니다. 그러나 그 통일을 연착륙시키려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고 과연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전혀 박근혜 정부나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 언론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하기까지 정말로 동독과 서독은 많은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서독의 끝없는 그야말로 퍼주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동서독의 교류 없이 그런 식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나 조선일보가 떠들고 있는 통일론은요. 한마디로 북진 통일론에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인간들이 말입니다. 우선 어떤 통일인지 규정하지 않고 통일 대박을 거론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다. 통일은 단일 민족 국가, 연방제, 스위스식의 낮은 단계 연방제까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 중 어느 하나는 주권을 잃게 되지만 아예 유럽연합처럼 남북이 각자 주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의 국가연합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남북 화해 협력을 증진하고 중간 단계로서의 남북연합을 구축한 다음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주권국가를 만드는 통일 방안을 상정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통일 논의에는 이러한 과정이 빠진 채 단순히 통일의 장밋빛 결과만을 부각한다. 심각한 구체성의 오류다. 방식도 문제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독일식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베트남 같은 무력 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이 협의와 합의를 통해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길도 있습니다. 기후일지는 모르지만은 남북의 적대적 분단이 오래 이어지면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신탁 통치 아래 놓여서 통일은 한참 뒤로 밀리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나리오마다 대박의 근거가 되는 통일의 비용과 편익은 크게 달라집니다. 무력과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모두 깨진 쪽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흡수 통일도 대박과는 거리가 멉니다.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었듯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뒤이은 흡수 통일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은 아마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북한 경제가 정상화된 후에 남과 북이 합의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겠지만 이것 역시 우리 정서상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구 분단의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경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필두로 한 합의형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 아래 이루어지는 논의는 다분히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흡수 통일의 방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 다른 것도 아닌 평양,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통일 대박론을 흡수 통일 망상이라고 폐마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북한의 위정자와 주민이라는 상대가 있다. 그들과의 교감이나 협의 없이 건설적인 통일은 불가능하다. 마침 평양이 우리 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기회다. 이를 계기로 꼬일 대로 꼬인 현재 상황을 풀어나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경계와 응징의 자세를 늦추지 않되 북측의 행보를 신뢰 구축이나 긴장 해소, 북핵 문제 해결로 이끌어내야 통일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병천 동지의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남북이 그간 맺어온 합의를 재검토하고 실천 방안을 찾는 작업만으로도 얼마든지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고민의 비루투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